오늘 민군기술협력사업 2023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통 저희가 연말에 그 사업 공고를 내보내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중간에 갑자기 기획이 되면서 지금 하반기 사업의 시작을 일정으로 오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순서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일단 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 ICT 평가팀장을 맡고 있는 임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시 10분부터 2시 반까지 이 사업이 그 R&D 국가혁신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든가 R&D 관련된 그런 법령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2시 반부터 3시까지 신규 과제 총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이 총 4개 과제, 총괄 과제하고 1세부를 맡는 과제 1개, 나머지 2세부 과제, 3세부 과제, 4세부 과제에서 총 4개 과제로 이번에 신규 기획이 됐고요. 4개의 주관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산업자원통상부하고 국방부하고 부처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 간에도 계속 그 각각의 개별 과제가 아니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과제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협의체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모든 과제들이 중간중간에 같이 진도를 나가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각각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과제는 4개 과제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부부터 3세부 과제까지는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4세부 과제는 산업자원부 예산을 갖고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바로 저희 김명진 국방 ICT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방 ICT단을 맡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사업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뒤에서 또 RFP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이 사업은 이제 부채 연계 협력 사업으로 국방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올 상반기에 마무리를 짓고 하반기에 공고를 내서 아마 사업 기간은 올해 포함 한 5년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RFP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국방, 군수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해외 수출까지 염두에 둔 그런 과제 포맷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희 IITP의 사업 총괄 팀에서 김규환 수석께서 R&D 규정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규정 설명을 할 때 좀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계속 과제나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규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선정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분들이라서요. 여기 보시는 자료에 대한 내용은 선정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꼭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그리고 아무리 선정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에 기업체 분들한테는 또 기술력 부분들 또는 연구개발 기관 간의 또 성과물의 귀속 부분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제가 못다한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연구개발 관련한 R&D 규정들이 각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법령으로 통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R&D를 관장하는 여러 부처에 있는 규정들이 각각의 R&D 규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었지만 뭐 꼭 퍼센트 비율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뭐 10개 중에 2~3개 정도는 좀 다르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부처의 R&D 특성에 맞춰서 다르게 적용되는 파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다르게 적용된 것을 2021년 1월 1일부로는 모두 다 똑같은 R&D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예전에 알고 계셨던 국가연구개발 관한 규정, 줄여서 국연사라고 했었는데 그 국연사가 대통령 훈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법령으로 올렸고요. 그 법령 올린 거를 이제 모두 다 적용을 받는데 뒷부분에 보시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예전에 적용돼 있던 규정들이고 현재는 이제 요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정을 받음에 있어서 이 사업도 산업부, 국방부 이렇게 같은 부처가 있지만 각 부처마다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꼭 한두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리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보시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대부분 서식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고시 및 훈령, 법에 근거하여 행정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보시는 것들이 제일 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집행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예시되어 있고, 나머지 이하에 있는 고시 부분도 필요는 하나 과제를 신청하실 때나 또는 수행하실 때 크게 연구자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혁신법 제13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그리고 이제 국방부랑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한 과제의 부처가 하나로 통일했다는 혁신법 적용받기는 하지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전문기관의 R&D 규정도 적용 저촉을 받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가운데 보시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입니다. 앞서 있는 혁신법 이하에 있는 내용과 다 대동소이한데요. 달리 적용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조금 있는 부분들은 현재 연구개발 신청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렇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신청하시는 분 입장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하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선정된 이후 제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뵙게 될 부분이 있으면 선정된 이후에 규정에 관련한 내용도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 적용 이후에 혹시라도 2021년 이전에 연구개발 관련한 내용을 규정을 적용받아서 R&D를 하셨다고 하면 그 규정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깡그리 뭐 잊어버리시라고는 말씀드리지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많이 몸으로 체득했던 그 규정들을 지금 혁신법이라고 달리 불려지는 이름 따라서 적용되는데 대부분 국연사 관련한 예전의 규정들이 혁신법으로 그대로 올랐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부분들의 뭐 비율 중에 한 80~90%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가 좀 달라졌고 계상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고 적용하는 연구비 사용 기준이 좀 달라졌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알고 계셨던 규정도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전의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은 21년 1월 1일부터는 혁신법 이후로 적용이 된다. 그럼 예전에 사용했던 규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혁신법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법에 있는 개정 적용 시점은 여기 선정평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 공고문을 보셔야 되고요. 그 공고문에서 전문기관, 그러니까 이제 부처에서 얘기하는 전문기관 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당연히 작성하실 겁니다. 작성하실 때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최대한
거의 100%를 준수하시는 게 연구개발계획서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도 해당되는 공부문과 그리고 평가지표와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과제 목표, 내용, 그리고 추진 전략 방법 등 활용 기타 효과, 기대 효과 등등을 상세히 쓰시는 것도 선정평가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RFP 설명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가운데 보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 및 예외입니다. 예전의 용어로 굳이 따지면 3책 50, 연구자로서는 연구 책임자 3개, 그리고 연구자로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수를 총 5개. 그래서 5개 이내에서 연구자는 3개를 할 수 있고 참여 연구자로는 총 5개 할 수 있다는 용어상의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컫는 3책 50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기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여기 보시는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2번부터 7번까지는 대부분 거의 해당 사항이 없지만 1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부하는 이 과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3책 50, 그러니까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나머지 혹시라도 출연 연구기관이나 다른 기본 사업 등등에 관련한 내용 등으로 2번부터 7번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 교정 담당자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국방단에 있는 과제 담당자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책50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꼭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협약을 진행하거나 또는 계속 과제 선정 받고 난 다음에 과제를 수행하는 와중에 신청 당시에 3책50이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안 좋은 사항, 그러니까 선정이 취소되는 사항이거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아주 안 좋은 사항이 빠질 때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기 전에 먼저 서류 검토가 먼저 있고요. 연구개발 계획서에 대한 구비요건이나 자기요건, 특히 연구개발 기관으로서의 자기요건, 그리고 연구개발 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실 때 여기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접수를 하실 때 법무처 연구지원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아이리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하실 때도 아이리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실 겁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하시는 아이리스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지원 참여연구원이나 참여연구원의 참여 제한자를 국가연구개발에서 참여 제한자를 자동으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수동으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라고 그래서 수동으로 체크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3책 50 같은 위배사항 등 그리고 1번부터 6번에 해당되는 사항들 중에 오프라인으로 체크되는 사항에서 차후에 선정평가, 그러니까 선정된 이후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되는 사항 중에 사전 지원 제외라는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1번부터 6번 있는 내용들은 등은 영리기관 같은, 그러니까 기업인 경우에는 부도 그리고 폐업, 해당되는 국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 좀 있고요. 특히 기업인 경우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R&D 규정인,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에만 적용되어 있는 완전 자본 잠식, 그러니까 제 기업의 자본 잠식이 100%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의해서는 상환 전환 우선주, 기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에 의해서 회계 규정, 국제 회계 규정을 갖고 일반 회계, 기업 회계, K갭으로 변환 적용을 해서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지 않는 경우에는
100% 완전 자본 잠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분 자본 잠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제외해놓고는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에는 과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더불어 참고로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상환 전환 우선조가 아닌 다른 CB 또는 BB 부채에 관련한 내용 등이 저희 R&D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기준과 조금 달리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씩 달리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을 하셨던 기업 입장 봤을 때 저희는 100% 자본 잠식이지만 현재 산업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완전 자본 잠식 기업은 수행이 가능한데 왜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여기 IATP 사업을 진행하는 지원하는 데는 왜 지원자수도 못합니까? 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현재 과기정통부랑 산업부랑 중소벤처기업부가 달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제를 신청하시고 저희가 이제 구비서류나 주셨던 내용에 대한 서류를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를 진행할 때 몇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에 관련된 항목부를 쭉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 나올 때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에는 평가 결과를 2번 정도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1주든 2주든 빠르면 며칠 만에 그 해당된 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한 달 또는 몇 주 이내에 부처로부터 확정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해박 체결 안내를 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확정 공문도 또 2번 정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게 혁신법 시행 때는 있었는데 시행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평가 결과가 한 번 통보가 됩니다.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로 통보하지 않고요. 부처의 사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확정받아서 그 확정받는 기간이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 해당되는 국방단 사업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가 끝나고 빠른 시간 내에 한다 하더라도 2, 3주 이내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2, 3주가 갈 수도 있고 한 달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심의위원 일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왜 늦게 나옵니까? 라고 해서 저희 담당자를 괴롭히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면 통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보되고 난 다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던 기관에 대해서는 또 해박 체결 안내도 같이 나갑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청은 보시는 맨 밑에 보시면 통보 받은 날로부터요 10일 이내 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뒷부분부터는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부분은 다 설명드리려고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일 많이 혁신법 시행 이후 예전에 혁신법 시행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거는 좀 없습니까? 왜 다릅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과제를 신청하시는 입장 봤을 때는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몇 가지 위주로 간략히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달려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위탁연구개발과제입니다. 위탁연구개발과제는 협약의 당사자가 혁신법 이후로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입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병렬령의 과제이고 그러면 총괄 주관기관, 1세부 주관기관, 2세부 주관기관, 그리고 4세부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총괄 그리고 세부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주관하고 공동은 공통용어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실 때는 주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이렇게 연구개발기관 3개가 협약의 당사자로 들어옵니다. 위탁과제가 혁신법 시행 전에는 주관이든 공동이든 다 발주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위탁과제는 주관기관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즉 연구개발비를 계산하실 때 위탁과제를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 과제를 발주할 수 없습니다. 주관 기관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부분은 뒷장인 부분을 제가 미리 당겨서 설명드리면 위탁 연구 개발 기간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실 때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위탁 연구 개발 기간은 유무형적 연구 개발 성과권의 기소권이 없습니다. 모든 연구 개발 성과의 기소권은 발주하는 주관 기관한테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로 들어와서 주관 공동 위탁에 다 들어와서 협약은 하지만 위탁 연구 개발 기관에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연구 장비를 위탁 연구 개발비에 적은 연구 개발비로 연구 장비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연구 장비조차도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관 기관이 소유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 게 위탁 연구 개발 기관의 연구 책임자도 이제 선정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실 때 연구 책임자라 하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주관기관의 연구 책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다가 연구 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연구 책임자의 변경은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입니다. 협약의 당사자로 들어오는 이 연구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 승인상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들어오면서 많은 상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좀 양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과제 내 외국 기관에서 들어올 부분이 있으면 지령답실에 별도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협약은 혁신법 시행으로 다 크게 또 달라진 부분이 5년짜리 과제라고 하면 혁신법 시행 전에는 매년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하고 매년 평가하고 난 다음 협약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 과제가 5년짜리라고 하면 5년짜리 통으로 일괄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한 번에 하는 거고요. 정산도 한 번에 정산을 합니다. 5년짜리 과제면 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는데 혹시 이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지는 경우 5년짜리 과제가 1단계 3년, 2단계 2년, 3+2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단계 정산만 하고 그리고 단계 평가를 합니다. 대신에 협약은 5년짜리입니다. 협약은 일괄 협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계만 구분되실 뿐 나머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평가와 단계로 구분되어지면 단계 평가와 단계 정산한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나 기타 기관 부담금은 기존 자료와 약간 비율만 달려져 있을 뿐 차이가 없습니다. 정산도 말씀드린 대로 단계를 구분되어지는 것 빼놓고는 일괄 정산. 기술료가 좀 많이 달려졌습니다. 기술료는 예전에 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정액기술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경상기술료 제도가 있고 비율만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술료의 상한액 내는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은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받도록 하고 혹시라도 규정 연구개발서를 작성하실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과제 사업공고 담당자한테 문의하시거나 또는 저한테 저희 홈페이지로 와서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법무처 연구지원시스템에 전문해석 난도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신규 과제 4개 과제에 대한 RF표와 문제정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국방 ICT 기획팀장 이진석 팀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 ICT 기획팀 이진석입니다.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3년도 민군 기술협력 사업 현재 국방부하고 산업부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적으로 최근에 국방 쪽 분야에서 무인화 자동화 중심의 국방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병력 자원도 너무 많이 감소해서 지금 예전에는 뭐 우리도 60만 명,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줄어가지고 2030년 뭐 2040년도 가면 지금 현재 우리 전력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또 현재도 지금 뭐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이 드론이라든지 첨단 무기들이 전장을 지배하면서 더더욱이 국방 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무인화 자동화의 어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뭐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투 로봇 같은 것이 실제 도입돼 가지고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ICT와 관련 디지털 기술이 민간에만 있던 기술들이 군에까지 적용돼 가지고 또 국방 혁신을 위해서 민간의 디지털 혁신 역량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뭐 달파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더더욱이 더 첨단 기술들이 민간의 첨단 기술들이 국방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다파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도 이 국방부와 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방 전반에 걸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IT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핵을 사용한 어떤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무기가 지배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을 활용한 최첨단 시스템들이 군에 도입돼 가지고 전쟁의 양상을 바뀌고 있다. 밑에 나온 것처럼 뭐 5G 원격 지휘 통제, 그다음에 AI 드론, 전장 지능화, AI 기반 지능형 무인 경계 시스템, 또 인지항성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IITP 국방 IC단에서는 저희 IITP 국방 IC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한 2년 전에 과기부하고 국방부 사이에 MOU가 체결이 됐고 그 MOU에 따라서 IITP 내에 국방 IC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국방 ICT R&D와 관련된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고 수행하고 또 인지향성까지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무기 체계는 방사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IITP에서는 전력 지원 체계 중심의 R&D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DNA 기반 국방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과제가 런칭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 370억 규모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기부하고 국방부가 동시에 펀딩을 통해 가지고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MBC망하고 민간 5G망을 연동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또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형 모바일 환경 진행한 경계 감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2022년 작년부터 과제화돼서 현재 애트리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현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 과제가 새로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방 무인 이동체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드론의 역제어권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제, 그 다음에 국방 메타버스 기반 교육 훈련 기술, 뭐 해군 함정의 메타버스 환경을 뭐 구축해서 교육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국량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군수 빅데이터 기술 개발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 올해 신규 과제는 220억 정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60억 정도 과제가
런칭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능동 대응을 위한 민군경 사이버 보안 핵심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그 사이버 위협 관련돼서 과기부 그다음에 국방부 경찰청이 부처 공동으로 지금 예타를 준비해서 일단 1차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그 VIP께서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계시고 특히 북한의 어떤 이 해킹이라든지 보안 위협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고요. 요 예타 규모는 한 3,50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요것 때문에 오셨는데요. 이제 군수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과제가 지금 현재 사업 공고가 나가 있고 오늘 사업 설명회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과제가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병렬형 과제로서 총괄 세부 하나, 그 다음에 세부 2, 세부 3, 세부 4 총 4개 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수 빅데이터 통합 구축 및 표준화 기술 개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램시 입력 매출 생성 알고리즘 개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형 램시 예측 및 분석 핵심 기술 개발, 네 번째는 수출형 램시 수집 분석 체계 개발, 이렇게 총 4개의 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총 수행 기간은 5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도 2023년도는 출연금이 내년도 이제 올해 총 출연금은 14.6억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따가 이제 뭐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아마 정부 예산 사정이 쉽지 않아서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현재 있는 총 212억 정도의 이 과제비는 이제 확보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과제가 조금 과제비가 이렇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은 이제 뭐 특정 이제 임무 과제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무 지향형으로 현재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제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사업 공고라든지 다 이제 읽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세부 첫 번째인데요. 과제는 IoT 중심 군수 빅데이터 환류체계 구축 기술 개발 및 실증, 그 다음에 군수 빅데이터 통합 구축 및 표준화 기술 개발 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는 총 73.4억 6천만 원의 그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총 연구개발 기간 총 5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 단계로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지난 다음에 단계평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 2년을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제의 필요성, 일단 개념적인 측면으로 CBM 플러스하고 램시 기반의 군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환류 체계를 구축해서 한국형 국방 무기 체계의 총 수명 주기 분석 및 관리 체계 개발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는 밑에 나온 것처럼 수출형 군수 정보 체계 개발로 뭐 방산물자 정보 체계 패키지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수 빅데이터 사업은 해외에 수출되는 우리나라 국산 무기를 대상으로 한 군수 무기의 그 군수 관련된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M 플러스 그다음에 램시를 거기에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기 체계라든지 국방 자원 관리 체계의 혁신 및 운용 예산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 이런 그 CBM 플러스인데 램시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목표는 첫 번째는 이제 군수 빅데이터 기반의
국내 개발 무기체계 총 수명 주기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환류하기 위한 그 체계를 설계하고 실증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첫 번째 과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체계의 총 수명 관리를 위한 국방 군수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구축, 표준화 기술 개발이 이 첫 번째 세부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그 국방 과제는 다른 그 민간 IITP 민간 과제하고 달리 TRL 수준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5단계에서 7단계까지 가고 실증까지 가는 그런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앞서 설명드린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에 연계해서 램시 그 입력 매트리스 생성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연구 개발비는 약 53.06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연구 개발 기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같습니다. 총 5년으로 3+2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개념적으로는 램시 분석에 필요한 그 램 파라미터 도출하고 운영 유지 비용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알고리즘 개발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나오는 것처럼 국제 규격의 램시 분석을 위해서 그 군수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과 운영 유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거버넌스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 세부 과제 목표는 그 무기체계의 야전 운용 재원 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해서 이걸 체계화하고 국제 규격에 준하는 램시 분석을 위해서 입력 데이터 생성, 핵심 기술 개발 실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정비 이력 데이터 코드 체계 5종 5개 이제 보기죠. 5종이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램시 입력 매트리스 생성 알고리즘 기술 개발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 이제 알고리즘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무기체계 대상 실증 방안 수립하고 연구 개발 결과를 실증하는 그런 목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 TRL은 5단계, 7단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과제입니다. 세 번째 세부 과제는 한국형 램시 예측 분석 핵심 기술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연구 개발비는 총 55.7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3+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 국방 군수 통합 정보 체계 델리스 군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기 체계의 총 그 수명 주기 단계에서 램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성과 기반 군수 관리 PBL을 통한 무기 체계 가동률 향상에 적용하는 램시 예측 분석 핵심 기술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목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방의 이제 군수 데이터, 수집된 군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글로벌 수준의 한국형 램시를 예측 분석한 핵심 기술 개발하고 램시 기반 PBL 수행을 위해서 통합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분 네 가지 그 세부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램시 예측 그 분석 모듈 입력 데이터 템플릿을 통해서 자동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군의 군수 지원 정책 제도에 적합한 한국형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램시 기반 PBL 수행을 위한 통합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무기체계 실증 방안 수립 및 연구 개발 결과 실증. 계속 설명드리지만 저희 이제 국방 과제는 실증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TRL 5단계에서 7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방부에서 제안한 그 과제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는 이제 산업부에서 제안해서 산업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수출형 램시 수집 분석 체계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총 5년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총괄 세부 과제 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한국형 그 램시 모델이 개발되고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된 이후에 우리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개발한 이제 국산 무기에 이런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이 도입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한국형 그 무기를 수출할 때 이런 그 램시 수집 분석 체계까지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수출형 무기 체계의 운영 유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램 및 그 운영 유지 비용을 분석해서 가시화하고 국내 군수 빅데이터 체계에서 램시 예측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 주요 입력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수출형 램시 수집 분석 체계를 개발한다. 이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수출형 지상 함정 항공 무기 체계의 총 수명 관리를 위한 그 독립형 램시 분석 체계 개발 및 실증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과제가 이제 런칭이 되면 어떤 무기에 그 들어가는 그 군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할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5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해진 무기 체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의 수집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램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실증이 되고요. 또 이 수출형 그 무기에도 똑같은 걸로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마지막에 그 세부 과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수출형 램시 수집 분석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출국의 기존 운영 시스템 간 자료 연동 기술 개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폴란드에 수출한다고 하면 폴란드하고 램시 수집 분석 체계를 어떤 그쪽에서 요구하는지 요구사항을 도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지막으로 그 TR의 5단계에서 7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국산 무기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 무기의 어떤 군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램시라는 모델을 도입해서 데이터들이 좀 낭비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금 수집되고 분석되고 활용돼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총 수명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까지 그 이어지는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4개 과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설명은 다 드렸는데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일정들 앞으로 언제 신청이 접수되고 평가가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만 이 과제 담당하시는 최삼영 수석이 안내 말씀드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 ICT 평가팀에서 방금 소개받은 인공기술 협력사업 과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제가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에 보시면은 일정은 나와 있긴 한데요.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가 공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사 접수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과제가 이제 1대1 이하거나 접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2주간 연장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2주간 연장 공고에서도 지원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과제 재기획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산 무령 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럼 8월 29일에 정상적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가 완료된, 그러니까 접수 시간은 15시까지입니다. 15시 1초가 지나게 되면 접수가 전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요. 최소한 하루 전까지는 전사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지
나중에 그 미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상적으로 8월 29일 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가 되게 되면은 9월 달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적격성 검토를 거친 후에 9월 중순 이후에 평가위원회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평가위원회는 과제 접수가 이제 그 한 개 과제 총 병렬형 과제라서 전체 4개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병렬형 과제가 이제 그 4개 과제 중에 1개 과제가 미달되더라도 3개 과제는 평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9월 말까지 평가가 끝난 후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국방부랑 산업부에서 그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을 거고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과에서 그 확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개발 선정기관에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사업 설명회는 마치고요. 나중에 접수 기간 늦지 않게끔 각 과제별로 지금 한 개 과제, 여러 개 과제 복수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총 4개 과제이긴 하지만 복수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3책 50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복수 과제 신청은 가능하고, 근데 유불리는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동시에 접수했을 때 과연 평가 때 득일지 실일지는 각자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뭐 어떤 게 득인지 실인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잘 판단을 하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